네, K뱅크 아파트 담보 대출 꼭 한번 아파트 담보 대출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We must check out. 아파트 담보 대출 K뱅크.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체크아웃 할 것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미국 시장 마감부터 보면서 시작할까요? 예, 뭐 보합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변동성이 없어요. 예, 달러스도 인덱스도 100일에서 좀 하향 안정화 되어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즘에 지금 안 불러드리잖아요. 움직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했었는데 장 후반에 다시 주요 기업들이 반등을 했어요. 어제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요, 저점으로부터 반등은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이게 어제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에너지가 좀 올라왔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도 역시 자동차와 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빅테크와 소비재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주가를 보시더라도 엑슨모빌 1.9% 올랐고요. 포드가 2.9%, GM이 2.2% 올랐고요. 애플이 보합권, 그리고 테슬라가 1.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하락. 그래서 IT 쪽하고 그리고 빅테크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와서 보합권에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 0.82% 하락해서 2,523포인트,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견조하게 좀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56% 하락을 해서 855포인트입니다. 지금 3일 동안 하락이 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렇지만 뭐 외국인들이 뭐 대규모 매도하거나 뭐 이러면서 시장이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큰 수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의 하락폭보다 어제 오전만 보더라도요, 지수 자체는 한 0.5, 코스닥도 0.6, 8 뭐 이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3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냥 종목별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개월 이상은 지수는 별로 못 가지만 종목들이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역으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후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마감을 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한 급등, 그리고 신용이 급증했던 그런 종목들의 다수의 급락 종목이 발생을 했고요. 신용 공여를 지금 증권사들이 안 한다는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이제 맥시멈까지 다 차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빌려줄 돈이. 항상 그런 뉴스 나오면 단기 고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만큼 과열이 됐다라는 거죠. 신용이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와 부품의 일부 종목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을 좀 샀고요. 기관은 자동차 쪽을 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거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 건 기대와 우려가 지금 동반되어 상존해 있습니다. 기대 쪽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있지만, 장중 변동성은 있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마감은 그냥 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5월 FOMC 회의나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는 방향성보다는 이제 조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닥은 3일간 약 6%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 그래서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지금 코스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는 지금 가장 좀 좋지 않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환율이 지금 달러에 대해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위안화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 큰일이에요, 저거. 네, 지금 수합을 해야 되는 거 1,330원대로 아니냐, 가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오는데. 이건 이제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지금 정적 리스크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예,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부분이 네. 시장에 우리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고 뭐 쏠림 현상이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어수선하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게 지금 정책 리스크가 가장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경기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요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은 워낙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 환차손에 따라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환율에 사실 보면.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국내 기관이 좀 들어오고 네. 환율이 좀 불안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면 국내 기관들이 대거 팔고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파는 그런 네.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마 뭐 기억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시장이 하락할 땐 하락한다고 다 하락한 게 아니야. 종목별로 또 오른 애들도 있고 그래 종목을 잘 봐야 돼. 종목 장세야. 오를 때도 오른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고 이 종목을 잘 봐야 된다. 네. 이게 또 박스권 장세면 박스권이라고 해서 다 뭐 그냥 기는 게 아니고 종목 항상 종목 장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좀 들거든요. 네. 이 제가 기억이 좀 짧은 거겠죠. 그 종목 장세는 항상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통상 대형주들이 끌어올리는 장을 종목 장세라고 그러지 않지. 네.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가 주도하는 장을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 내지는 개별 종목들. 네? 뭐 그런 종목들이 테마군을 이뤄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는 박스에 갇혀 있고 그런 걸 종목 장세라고 하죠. 그래요. 정프로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면요. 네. 시장이 지금 이제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상승장입니다. 대세상승. 종목장세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종목장세라고 말은 하지만 네. 보통 시장이 대세를 하락하거나 시장이 급락할 때는 종목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종목장세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시장이 급락할 땐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때는 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빠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대세 하락의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종목 장세가 이루어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아니 뭐 박근혜님 그러셨다는 예,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도 하여튼 누르게 대세장으로 간다고 쳐요. 예. 그때는 그 얘기를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한참 오르고 나서 지난 언제는 대세 상승장이었다. 혹은 지난 언제는 굉장히 하락장이었다. 얘기 정도는 제 나중에 이제 후행적으로 듣긴 하는데 항상 그때는 늘 종목 장세였어요. 제 기억엔. 그래서 자기가 종목을 샀구나. 항상 종목 장세라면 종목 장세라고 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이제 예. 가끔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정리를 하세요. 대세 상승장에 종목 장세로 표현하지 않고요. 네. 대세 하락장에서도 종목 장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대세 하락이냐 대세 상승이냐는 나중에 아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만 나가면 돼. 제가 빨리 러시아로 당신만 가든지 나가면 됩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든지. 네. 아무튼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또 보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좀 좋지 않은 심정으로 이번 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막 종목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불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좀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3일분이 안 열립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그런데 다음 주에 5월 1일 놀고 다음 주 5월 월요일이 5일 휴일이고요. 놀고. 5월 5일이 금요일 휴일이에요. 나 이틀 동안 다 일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요 그게? 예, 다음 주에. 벌써 4월 끝났어. 벌써 다음 주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 안정이 되는 거는 기간도 필요하지만요. 또 주가가 좀 내려와서 이건 좀 내려왔어 이렇게 정도 되는 순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필요하거든요. 이제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38,000분 들어오셨으니까 시장 전문가로서 얘기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방,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 다우데이터 동시에 하한가 갔어요. 그리고 뭐 다울투자증권도 하한가 갔고 하림주 CJ가 급락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지금 어제 나온 얘기들,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들 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의 특징은 유통주식수가 전부 다 작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40에서 72%까지 있고요. 자사주를 포함하면 50에서 82% 유통주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잔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통주식수 대비 신용잔고가 20에서 42%예요. 그럼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신용잔고 비율이 유통주식수 대비 24에서 42%는 그럼 낮은 편인 거예요? 높다는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대 주주 지분이 있어요. 한 50% 있습니다. 그 자사주까지 있어요. 한 70%가 그러면 남은 30% 유통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유통 물량의 20%에서 40%가 또 신용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신용도 유통 물량이죠. 유통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 신용으로 한 사람들이 이 물량을 다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고 팔고 거래 없는 그게 거죠. 이제 그 주체가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주체라면 빼고 나서는 지금 사고 팔고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3년 동안 그 종목들을 봤더니 180에서 1080 성광은 10배 1081%까지 올랐고요. 최근 1년만으로 따져도 50에서 350%까지 올랐는데 저 원래 거래도 잘 안 되던 것들. 선광은 뭐 하는 회사예요? 아까 그 차트 보시면요. 선광? 이거 보세요.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올랐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삼천리가 이렇게 쭉 있다가 언제부터 올랐냐면 2022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랐고요. 실제로 매집은 그 전부터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그다음 거는 대성홀딩스였고 이건 지금 전부 다 가스 쪽 있잖아요. 도시가스나 이런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석들을 했었어요. 그때 출발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네 가지는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고 다우데이터하고 세방은 그쪽은 좀 아닌데 얘들도 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지금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날짜도 똑같고 올라가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컨트롤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차트가 두 종목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조금씩 했느냐 이게 눈에 띄지 않고 보통 우리 주식을 보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거나 이거 걱정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보통 우리 증거거래소도 그렇고 감독원에서 주가의 이 등락폭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급등급락을 안 하니까. 아까 그건 주봉이에요. 일봉으로는 거의 붙어서 갔습니다. 하루 1%, 2%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오래 준비했네. 오랫동안 한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매도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SG 창고로 이게 다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루머들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로는 뭐 신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얘기로는 CFD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얘기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JTBC 보도에서 다단계시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단계시 주가 정황은 이제 통정 매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할 때 통정 매매가 많이 사용이 되고 단기에 올렸다가 팔고 그것을 블락으로 딴 데다 넘기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팔게 된 거예요. 근데 팔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걸 지금 이제 전부 다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예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는데 팔게 된 이유가 예. 보통 주가 조작을 하면서 팔면서 나오는 경우에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먼저 판 거죠. 배신 때리고 뭐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 요즘엔 그런 것보다도 아마도 자금 관리에서 어느 한쪽에서 돈을 빼고 나가면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세력, 예를 들면 그게 뭐 대주주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아니 나 좀 주가 좀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외부 충격에서 푹 빠지면은 그렇게, 이게 레버리지 극도로 썼을 테니까 이게 이제 마진콜 발생하니까 그걸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마진콜이 당하면서 그 돈을 줬던 데들이 그냥 무제한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렇죠. 이런 추정은 가능하겠네. 예,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제는 SG증권을 그냥 한 방에 다 팔았잖아요. 한 방에 전부 다. 그래서 SG증권의 소시에테제네랄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또 되게 돌았어요. 옛날에 2009년입니까? 왜 도이치은행 그게 한꺼번에 맞아요. 확 해서 장을 그냥 무너뜨린 날이 있었어요. 도이치도 그래서 거기 철수하면서. 징계 맞고 막 그랬잖아요. 철수하면서 처벌받고. 그런 일이 좀 그건 있었어요. 이제 선물 옵션 관련돼서 아마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겠지. 네,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CFD가 SG증권을 씁니다. 그래서 CFD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CFD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 더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데 시장이 좀 조정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들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 보이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 환율 올라가니까 좀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좀 싸하다는 표현을 김정희 항상 말씀 주시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이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수요심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 종목이 지금 어제 한가한 종목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지수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돼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별개의 얘기인 거고 시장의 분위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히 맞다.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한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증권시장에서 여의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 네, 그렇긴 하죠. 급등해서 조정 국면이었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그죠? CJ나 근데 하림 뭐 다올 이런 데는 되게 큰 데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게 한가 마진 이들 종목은 분명히 이 그런 작용 지금 말씀 우려하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하림지주나 CJ, 하림지주는 뭐 대주주가 판 게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CJ하고 다른 게 또 같이 빠진 것들은 아마도 그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CFD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다단계 강한국 작가가 어제 나와서 뭐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어때 저런 일이 또 탁 터지지? 되게 희한해. 아니 나 진짜 23일날 자기 다 팔았다고. 정말. 근데 주식시장 안에 여전히 아직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3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그때 했던 행위들을 하는 데들이 아직도 있고 그걸 또 혹해서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단계식이 그런 거거든요. 전에 코인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폰지도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 그룹에서 돈 받아서 이거 사고 이 그룹에 사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직도 그런데 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JTBC 보도를 내가 봤어요. 일부러. 네. 보니까 뭐야 자동차 제일 비싼 거 롤스로이스 팬텀인가 뭐 그거 찍어가지고 인증샷 올리고 나 이거 샀다 그렇게 하고 뭐 7천억을 벌었니 막 이런 얘기. 누가요? 아니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녹취록도 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응.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 모양이네 취재하면서. 그 취재는 미리 준비를 미리 한 거. 했겠지. 어쩌면 그래서 그 제보가 있었다는 거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던졌을 수도 있죠. 그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저께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보도한 게 바로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취재를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뭐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어떻게 터질 조치를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이제 그렇게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 뭔가를 취재하니까 주고 빨리 팔아라 그렇게. 아니 하고 있다면 이걸 뭐 어디 금감원에 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더 크게 이렇게 얘들이 해먹지 못하게든 아니면 빨리 이 사람들 잡아들이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더 안 오르고 있어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쭉 올라가다가 상당 기간 지금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봐봐. 저거 말고 아까 좀 단기로 보여주니까 저런 거 저 보세요. 쭉 올랐잖아요. 저기 쭉 기잖아요. 저기 네. 저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저게. 이 좀 애매한데. 좀 깔끔하게 이번에 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밝혀졌어요. 저쪽에서 만약에 그 세력들이라면 작전하다가 야 지금 취재 들어왔대 빨리 튀자 뭐 이래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제.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거 보여드리고 궁금해하시니까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시장 전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좀 조정되지 않겠냐, 이제 좀 현금화해서 가져가서 5월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심리적인 상황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G7 어제 뉴스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좀 우리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흑해 곡물 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곡물은 팔아라. 요거가 협정이었는데. 예, 흑해 곡물 협정은 전쟁 중에도 지속된 유일한 외교적 돈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G7의 러시아에 대한 상품 수출 전면 금지는 멋진 아이디어다. 그래 너희들? 그럼 우리는 곡물 거래 종료할 것이다. 곡물만이 아닌 G7 국가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좀 악재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사료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물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 또 비료, 곡물주 뭐 많이 그런 것도 오르고 아, 그랬습니다. 요자 오르면은 장 안 좋은데 통상.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죠. 료가 사료, 비료, 음식료, 네. 음료. 골드만삭스에서는 구리 가격 급등 전망을 했는데요. 재고 부족과 중국 리오프는 수요 회복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맞추니까 네. 그냥 그런 넘어갔을 텐데 이 거래소의 그 트라피고라 있잖아요. 거래해주는 중개해주는 여기서도 구리 가격 올해 말 사상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다. 정프로가 또 딱딱하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정프로에 조금 늦었네요. 우리 골드만삭스 GS가 조금 늦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중국과 브라질이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을 하겠다는 AFP 통신이 있었습니다.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위안화와 헤아라로 직접 거래 합의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럼 진짜 안 좋은 뉴스. 아니 저게 저 좌파 정권 들어오자마자 저거 해버리네. 브라질에. 네. 브라질에서는 이제 이것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양국 무역 및 투자 촉진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참 더 이 격화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브라질의 헤아라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뭐랄까 가격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변동성이 크죠. 예. 근데 그거 감당하겠다는 얘기네 중국이. 네? 중국으로서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큰 변동성을. 헤아라를 받겠다는 거는. 헤아라로 받는 거야? 위안화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안화 헤아라를 서로 주고받고 해준다는 거예요. 중국은 관계 없는 게 그렇죠. 중국은 헤아라를 갖고 있다가 다시 받고 거기서 석탄 사오잖아, 철강 사오잖아, 헤아라 좀 되잖아. 맞아요. 그런가? 그렇지. 저 브라질은 중국산 예를 들면 운동화 샀잖아. 운동화 사면 헤아라 준다 이거예요. 그 헤아라 중국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서로 팔 게 많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비용 정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또 하도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차 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야, 그럼 은행들 좀 손해 보겠다, 그지? 은행들? 네, 은행들 환전하면서 먹어야 되는. 환전세가 없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어제 이게 제일 많이 돌았다는 뉴스입니다. 아까 그 급락한 종목 그거 빼고요. 제일 많이 돌았던 이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제재 한국 동참 요청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가 있었죠. 마이크론이 중국 판매 금지를 곧 할 것 같죠. 그때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업체에 마이크론을 대체해서 팔 수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한국 업체에서 공백 채우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정쟁에 한국 반도체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전형적인 과학기술 괴롭힘의 형태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로 강대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되게 어렵죠. 우리 반도체 되게 어렵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바로 가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뉴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자장비 그 언론인 그 디일텍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애플이 IT용 8세대 OLED 국산 증착기를 사용 승인했다라는, 그러니까 허가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은 전형적으로 과거부터 일본 캐논의 토키를 썼어요. 이걸 따라가지 못해요. 전 세계 토키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LED 디스플레이와 선익 시스템에서 2021 선익 시스템은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요. 증착기를 개발을 해서 요게 애플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두 가지 주의점은 있습니다. 애플이 IT용 OLED 투자 시점을 아직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일본의 토끼 증착기 대체를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데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뭐냐면요. 이 증착 기술이나 증착기에서는 토끼가 거의 그냥 다 선점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에 막 기업 탐방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주식 샀다가 또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술력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키라는 일본 기업이 있어요. TOKI라고. 예. 네,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끼 아니고요. 그 뭐 토끼, 도끼 말고 발음은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예, 토끼라고만 하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구글 첫 그 폴더블 폴드 픽셀 폴드에 인폴딩 OLED 패널 공급한다는 CNBC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좀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뭐 이슈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